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뉴스는 싫지만 호구도 되기 싫다. 경제 상식편. 김보리, 김영필 지음, 황금부엉이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파트 1. 당신은 은행에 속고 있다. 파트 2. 당신은 보험에 속고 있다. 파트 3. 당신은 증권사에 속고 있다. 파트 4. 당신은 부동산에 속고 있다. 파트 5. 당신은 정부에 속고 있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파트 3. 당신은 증권사에 속고 있다.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익률이 높아도 대출 이자로 까먹는다. 주식담보대출. A씨는 올해 1월에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신용거래 융자대출로 1,000만 원을 받아 주식 투자에 보탰다. 수익률이 4%대로 나쁘지 않았지만 A씨는 번 돈이 거의 없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이 연 11.8%로 한 달 이자만 98,300원이었다. 투자한 종목은 4%가 올랐지만 이자를 내고 나면 오히려 매달 45,000원가량 손해를 보는 셈이다. A씨는 수익 없는 통장을 보면서 은행 예금이자가 워낙 낮아서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지 생각하며 꼼꼼히 알아보지 않은 자신을 탓했다. 증권사의 놀라운 대출금리.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업계 최저 수수료를 내걸었다. 거래 매매 수수료는 2007년 0.5%에서 2018년 0.015%까지 내려갔고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는 증권사도 생겼다. 결국 무료화 정책이 상수처럼 되었을 정도다. 증권사의 주 수익원인 거래 매매 수수료율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면 증권사들은 어디서 수익원을 찾을까? 바로 대출이다. 대표적인 것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거래하는 신용거래융자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대출받는 예탁증권 담보대출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해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다. 간단히 말하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신용융자 거래액은 2018년 6월 1일 기준 총 12조 5,38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8년 1월 초 9조 8,935억 원에 비해 거의 반년 만에 30%나 증가했다. 신용융자 거래는 주가 회복으로 주식시장에 기대감이 생기면서 2018년 1월까지만 해도 10조 원 언저리에 머물렀지만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한 같은 해 4월 중순 이후 줄곧 12조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증권사에서 융자를 받아 매수한 주식은 당연히 담보로 설정된다. 신용융자 거래는 증권사가 일정한 증거금을 받고 주식 매매 대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때 증권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통상적으로 신용거래 주식을 담보로 잡는데 최소 140% 수준의 담보 유지 비율을 걸어둔다. 이 주식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담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반대 매매라고 한다. 증거금이 최소 담보 유지 비율 1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는 대출을 받은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거나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라고 공지한 뒤 이를 하지 않으면 다음날 장 개시 전 시초가로 주식을 판다. 이때 증권사 지점에서 장 마감 후 고객들에게 전화로 담보 부족분을 채우라고 요청하는 이를 마진콜이라고 부른다. 증거금 부족을 급히 보전하라는 전화를 받는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증권사는 마진콜을 저수지에 비유한다. 저수지 수심이 10m가 되도록 물을 채울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미달되면 주민에게 몸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가 현금 100만 원과 주식담보대출 100만 원으로 10만 원짜리 주식 20주를 샀다면 총 주식 가치는 200만 원이 된다. 이때 담보 유지 비율이 140%라면 주식계좌 잔고 총액이 대출받은 자금 100만 원의 140%인 140만 원, 즉 주가가 주당 7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7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주식 매매는 후불 제도로 주문을 내고 나서 3영업일이 지나야 주식에 대한 인도가 이뤄진다. 매수 주문을 냈는데 금액이 모자라 미수 거래가 됐다면 3일 후에 주식이 인도될 때까지 미수금을 채워야 한다. 만약 3일째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증권사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부족한 금액을 회수한다. 신용거래 융자의 대출 이자는 얼마나 될까? 5에서 11.8%다. 앞에 말한 것처럼 신용거래 융자는 최소 140%의 보증금을 맡겨두고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는 영업구조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 선정 기준은 비공개라 알 방법이 없다. 다만 증권사들은 신용 부도 위험, 자금 조달, 위험 개선율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이자율을 책정한다고 밝힐 뿐이다. 2019년 6월 기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4%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고치 기준으로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는 고객이 매수한 증권을 담보로 잡고 담보 유지 비율을 140%로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대출보다 손실 위험이 훨씬 낮은 편이다. 5천만 원의 자금을 가진 H씨가 5천만 원을 빌려 총 1억 원의 주식을 산 경우 대출금 5천만 원의 140%인 7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계좌에 갖고 있어야 한다. 위험도가 훨씬 낮은 대출임에도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또 다른 먹거리 대출인 예탁증권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도 고리 장사를 하긴 마찬가지다. 주식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을 담보로 증권사가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주식담보대출 총액은 2018년 10월 기준 18조 7,120억 원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 수준이던 2008년 3조 2,712억 원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 공시 시스템에 등록된 16개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은 평균 7.8%이다. 가장 높은 곳은 11%를 넘는다. 이는 무담보로 손실 위험이 높은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이자율이 3% 이상 높은 것이다.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19년 2월 기준 4.62%였다. 기준금리 1.5% 시대에도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은 내려갈 줄 모르고 높게는 10%에 육박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인하해도 대출금리는 제자리. 이렇게 고금리인데도 고객들이 증권사 대출을 찾는 것은 편리함 때문이다. 주식 신용거래를 하려면 일반적인 주식 매매를 위해 만드는 위탁거래 계좌와 별도로 신용거래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계좌를 개설하면 신용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증거금으로 내고 HTS 내에서 신용거래 융자가 가능해 편리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에겐 이런 편리함이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로 기준금리는 1%대로 떨어졌지만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금리는 수년째 요지 부동 수준이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 금리를 올린 곳도 있다. 모 투자증권은 2013년 7.5%였던 금리를 2014년 8%로 인상했다. 2015년 김기준 의원은 기준금리는 7차례나 내렸는데 증권사들은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누려야 할 금리 인하 혜택을 증권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고리신용거래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이 연체됐을 때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은 얼마나 될까? 연체이자율은 최소 9%에서 최대 14%로 적지 않다. 대출이자의 연체 이율마저 고리인데도 금융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 표면상 전체 증권사가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 법정 최고 이자율인 25% 이내에서 대출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규제를 망설이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만약 증권사에 일률적으로 신용거래 융자금리 인하를 요청할 경우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증가해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투자자들이 스스로 대출 조건을 똑똑히 따져봐야 할 수밖에 없다.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자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2. 금리 높은 마법의 예금통장이면 좋겠다. CMA와 MMF. B씨는 증권사를 방문했다가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통장 가입을 권유받았다. 고객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수시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제로금리예요. CMA 계좌 어떠세요? 하루 단위로 이자를 지급해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거의 이율 높은 예금 상품과 마찬가지예요. 증권사 상담사의 말에 따르면 CMA는 거의 만능이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인터넷 뱅킹, 공과금 납부 등 금융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하단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상품도 모르고 지냈다니. B씨는 그동안 몇백 원의 이자만 딸랑 붙는 수시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둔 세월이 아깝게 느껴졌다. CMA는 마법의 계좌? 흔히 마법의 계좌라고 불리는 CMA는 뭘까? CMA 통장은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국공채, 우량회사채,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하나의 통장으로 은행과 증권사 업무를 이용할 수 있어 종합자산관리통장으로 불린다. 주로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되는 데다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가 쌓인다. 급여 이체,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개설도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금리 높은 마법의 예금 통장으로 여겨질 정도다. 여기에 주식, 펀드 등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는 투자도 한 번에 해결된다. CMA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CMA는 투자 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 환매 조건부 채권, 머니마켓 펀드, 머니마켓 랩, 종금형 이렇게 4가지다. 국내 CMA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형은 우량회사채의 투자에 약정 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머니마켓 펀드는 주로 금리가 높은 기업 어음, 양독성 예금증서 등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머니마켓 랩은 우량한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 발행어음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을 지급한다. 금융기관에 투자하다 보니 수익률이 다른 상품보다 낮지만 비교적 안정적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시장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종금형은 종합금융회사와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CMA 중 유일하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가장 안정적인 상품이다. 실제로 저금리 시대에는 CMA 통장이 인기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MA 잔고수는 2018년 연말 기준 1,438만 8,615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으로 CMA 발행 잔고는 2019년 3월 2조 6,991억 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여기서 잠깐, 초대형 투자은행은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인 증권사에 발행 어음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증권사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됐다. 발행 어음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투자자에게서 조달한 자금을 높은 금리를 받는 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발행어음형 CMA는 예치금을 발행어음에 투자해 약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2017년 11월 발행어음 업무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2019년 3월에 KB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세 번째로 발행어음 시장에 뛰어들면서 1년간 최대 5% 특반 금리를 제공하는 발행어음을 들고 나왔다. CMA의 그림자. 금융회사가 예금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를 대신해 1인당 이자를 포함한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지급해준다. CMA 중에는 종금형 상품 외에는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CMA 중 공격적인 투자 성향인 MMF는 법적으로 1년 이내 우량 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손실에 대한 위험은 지극히 낮지만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저금리 시대에도 CMA는 마법의 통장으로 통할까? 증권사들이 운용하는 단기 상품 금리도 기준금리 인하를 피하지 못했다. 대형 증권사들은 2019년 7월 기준금리가 인하하자 CMA 수익률을 발빠르게 내렸다. 가장 기본적인 RP형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일제히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1.2에서 1.4%를 적용했다. 이쯤 되면 CMA 금리가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별 차별성이 없게 느껴진다. 시중은행도 여전히 저금리긴 하지만 1.1에서 1.4%대 이자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이 많아 일각에서는 CMA가 은행 예적금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종금형 CMA를 제외하고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불편한 점은 또 있다. CMA 통장으로 은행 ATM을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수료가 문제다. 증권사별로 수수료 면제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통상 CMA 예치잔금이 500만 원 정도는 돼야 수수료 면제가 된다. 금리도 예금과 별 차이 없는데 ATM 수수료로 500원에서 1,000원 이상이 발생한다면 굳이 CMA 통장을 쓸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 환매를 할 경우 MMF는 다음 날이 되어야 환매가 가능하다. 하루라는 시간차에 따른 불편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 증권사들은 당일 환매가 가능한 MMF 상품을 내놓는 등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 CMA 통장을 이용하면 주거래 은행 포기라는 단점도 따른다. 미우나 고우나 주거래 은행에서는 예적금 대출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CMA 통장을 이용하면 그 점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은행의 급여 통장을 사용하면 대체로 출금,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CMA의 경우
수수료를 500원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뭐니 해도 CMA를 판매하는 증권사가 은행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니 각종 은행 업무를 봐야 할 때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도 CMA를 이용하고 싶다면 급여 통장보다는 여유 자금을 넣어두는 비상금 통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판매 보수와 수수료에 빼앗긴 수익률. 펀드. S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전에 월 30만 원짜리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다. 묻고 물어 나름 괜찮다는 펀드를 선택했다.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1%대의 예적금 금리보다는 낮다는 생각에서였다. 적립식 펀드는 은행 적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매월 돈을 부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만족감도 들었다. 가입 1년이 지나 S씨는 원금 360만 원의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적립액을 확인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3.2%였다. 창구 직원은 그래도 거치형으로 들어갔다면 마이너스 8.34%인데 적립식이라 그나마 낙폭이 적다며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건넸다. 펀드 이름을 알면 손해보지 않는다. 펀드에 가입할 때 투자자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과 투자 금액을 한 번에 넣는 거치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손실을 본 데다 2011년 이후 주식시장이 박스권 등락만 반복하면서 펀드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2018년 말 기준 국내 펀드 시장의 전체 스탁고는 551조 원 수준으로 2014년 말 대비 46.2% 성장했다.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잃은 돈들이 적립식 펀드를 기웃거리고 있다. S씨처럼 그래도 명색이 펀드인데 예적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말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펀드의 수익률은 원금 보전이 안 될 정도로 처참하다. 국내 증시가 해외 변수에 따라 출렁거리면서 펀드는 은행보다 좋은 수익률이란 공식이 깨진 지 오래됐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00억 원이 넘는 국내 주식형 펀드 37개 같은 기간 거치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5.78%에 그쳤다. 주요 적립식 펀드 중 그나마 수익률이 나은 펀드는 3.05%였고 저조한 것은 마이너스 6%대도 있었다. 운이 좋으면 은행금리보다 1.5% 정도 더 받을 수 있지만 절반은 원금조차 건지지 못했다는 얘기다. 해외 주식형은 그나마 상황이 나았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전체의 1년 수익률은 2.19%, 2년 3.78%, 3년 5.25%였다. S씨도 펀드를 가입할 때 얼마나 고심했던가. 시중에 나와 있는 펀드 상품만 1만여 개다. 그도 그럴 것이 펀드 이름만 봐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한국, 밸류 10년 투자, 증권, 투자 신탁, C를 예로 들어보자. 1. 한국. 첫 번째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정보가 나온다. 2. 밸류 10년 투자. 투자 전략에 관한 정보로 펀드를 어떤 전략으로 운용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3. 증권. 투자 자산에 대한 정보다. 주식과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면 증권, 부동산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면 부동산 등이 붙는다. 4. 투자 신탁 1. 주식 C. 펀드의 법적 상속을 나타내는 용어로 신탁형과 회사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탁형과 회사형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펀드가 상장되면 회사형은 뮤추얼 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며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식을 띈다.
국내에서는 신탁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펀드 이름에 투자 신탁을 쓴다. 5. C. 수수료 부과 방식이다. 국내 펀드는 대부분 A와 C 클래스다. A형의 선치 수수료는 1% 내외이고 총 보수가 1.5% 정도로 1년에 약 2.5%의 비용이 든다. C형은 선치와 후치 수수료가 따로 없는 대신 총 보수로 2.5%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에는 A형이, 단기 투자를 할 때는 C형이 유리하다. 수수료에 빼앗긴 펀드 수익률. 펀드 운용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자. SC는 기억은행에서 니은 자산운용사의 별별 펀드에 가입했다. 기억은행은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가 된다. 펀드 판매회사에는 증권사, 은행, 보험회사 등이 있다. 니은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유동성 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회사다. 수탁회사인 은행은 펀드 재산을 보관, 관리하고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시전에 약속한 방법에 따라 잘 운용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하나의 펀드를 운용하는데 판매사, 운용사, 수탁회사가 관여한다. 각 기관의 보상이 나누어져야 하므로 고객에게서 수수료와 펀드 보수를 떼어간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펀드 수익률이 저조하여 수수료와 보수가 펀드 선택의 복병이 되고 있다. 펀드 보수는 펀드에 가입 혹은 환매할 때 투자자가 지출하는 판매 비용으로 투자기간 내내 일정액을 떼게 된다. 수수료는 선치 수수료, 후치 수수료, 환매 수수료 등 펀드에 가입 혹은 환매할 때 투자자가 지출하는 판매 비용이다. 펀드에서 수수료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가 펀드 운용, 판매, 수탁, 일반 등의 보수와 회계 감사 비용, 세금 등 기타 비용을 합친 총 비용 비율 TER이다. TER은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해 총 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실제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만약 TER이 3%라고 하면 매년 3% 이상 수익을 내야 운용 비용을 제외하고 겨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수익률에서 TER을 뺀 것이 실제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펀드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한다. TER이 높을수록 펀드 수익을 갈아먹기 때문에 과거 1년의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과거의 TER 추세를 확인해서 투자해야 나중에 비용에 의한 수익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 TER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